G80 스포츠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스포츠 패키지라고 구분짓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외관에서의 차이점은 이전 세대의 G80에 비해서는 그 변화의 폭이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범퍼의 디자인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취향에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가 조금 더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 좋습니다. 에어 인테이크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움켜쥐는 듯한 약간 날카로운 눈빛 같은 그런 느낌들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완성도를 해치지 않으면서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이나믹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RWS 후륜도 조향이 가능합니다. 시속 60km 이하에서 작동을 할 때는 지금 꺾이는 게 화면에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얼마 전에 시승했던 벤츠 S클래스만큼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후륜 조향이 되는 차가 나왔습니다. 주차를 할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일반적인 도로 주권 주행에서도 코너링이 사뭇 다른 느낌 전달이 됐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패드 중앙, 센터 터널 주변부, 그리고 풋램프랑 도어 쪽까지 꼼꼼하게 아주 잘 챙겨뒀습니다. 물론 뒷좌석도 있지 않았고요. DRL만 켰을 때에도 광량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헤드램프는 IFS라고 해서 지능형 헤드램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석하고 운전석 상하향이 각각 개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언뜻 봤을 때 프로젝션처럼 보이는데 매트릭스 헤드램프고요. 상하향의 이 각도 변화 폭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하고요. 별도로 조사각 조절이 필요 없는데 그 부분은 주행할 때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헤드램프는 야간에 주행을 해보면 시야가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선행하고 있는 차량의 테일램프가 인지가 되면 3차선에 제가 2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데요. 1차선하고 3차선은 상향으로 표시를 해주고 가운데 차선, 제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앞에 선행하고 있는 차량의 테일램프 광량이 확인이 되는 2차선은 하향으로 낮춰줍니다. 좌측과 우측, 운전석과 조수석 상향 하향을 각각 개별 컨트롤 해주고요. 가로등이 인지가 되면 또 다시 하향으로 내려줍니다. 도심에서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조금만 주변이 어두워지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줘서 꾸준하게 시원하고 안정적인 야간 시야 확보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댑티브 헤드램프는 스티어링에 따라서 조향 각도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이기만 했는데 이 친구는 그 기능은 베이스를 깔고 있으면서 상향과 하향도 각각 개별 컨트롤 해주니까 안전운전, 특히 야간운전 시야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래쪽에 잔상이 살짝 있기는 한데 실제 운전석에서 보면 여기서 이 정도부터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거슬리는 것은 없고요. 광원의 폭, 직진성 모두 뛰어난 편이고 특히 광원의 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자연광에 가깝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내려서 보니까 백색광입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점등을 시켰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있지 않고 양쪽 앞쪽 핸더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했던 여러가지 차량들 중에서 유럽산 차량들 몇 대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생산한 차량들 중에서는 제네시스 G80, GV80, GV70 특히 G80이 헤드램프가 가장 개인적으로 밝은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모두 LED고요. 번호판 보조등까지도 깔끔하게 LED로 잘 챙겨줬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LED로 방향지시 등까지는 좋은데 순차 점등 방식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스포츠니까요. 측면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살짝 틀어서 보면 휠 타이어의 달라진 모습들이 엿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이 살아나는 것 같고요. V6 3.5 TGDI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470cc고요. 최고 출력은 380마력의 토크는 54.0kgm/m입니다. 8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죠. 넉넉한 휠베이스 덕분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율이 기존에 나왔던 국산 차량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버전이라고 해서 측면에서도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3.5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지금 3.5 터보 모델인데요. 3.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300만원이 추가가 되면서 전륜의 브레이크 쪽이 조금 보완이 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2.2 디젤과 2.5 터보에는 블랙 원톤으로 도색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늘씬하게 잘 빠진 차체까지는 좋은데 앞쪽에는 지금 붉은색으로 캘리퍼가 도색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는 도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캘리퍼죠. 디자인은 GV70 스포츠 패키지에서 봤던 것과 같고요. 앞뒤의 타이어 사이즈가 다릅니다. 20인치 사양인데요. 앞쪽은 245, 40, 20이고 뒤쪽은 275, 35, 20입니다. 사이드미러는 도어 쪽에 고정을 해서 안쪽에 개방감을 높여놨고요. 뒤쪽으로 이어지는 유리 몰딩 부분은 그냥 은색이 아니고 약간 다크 실버의 느낌을 주면서 반딱반딱하지 않고 살짝 매트한 느낌들 때문에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이 그렇게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측면에서도 앞쪽과 비슷한 정도의 변화가 엿보입니다. 범퍼의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다른 바디의 기본적인 골격이나 테일램프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안정감 있는 느낌은 좋고요. 위쪽에 스포일러 같은 거는 카본으로 마무리를 해줬으면 조금 더 차별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범퍼의 디자인은 기존에도 좋았지만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디퓨저도 기존하고 같습니다. 머플러 팁도 약간의 변화를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 안쪽에 보시면 조금 세로로 파여 있고 인테이크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미테이션으로 볼륨감만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일반 모델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기는 하죠. 스포티한 맛은 잘 살려주고 있죠. 이쪽에 립 스포일러 추가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버튼으로 누르시면 전동으로 작동을 하고요. 트렁크 공간은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패키징 같은 것들도 꼼꼼하고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이 위쪽까지도 패키징이 꼼꼼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 고급차의 느낌들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바닥 공간도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줘서 딱히 이런 데는 흠잡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스티로폼으로 꼼꼼하게 꽉 채워져 놨고 펑크 수리킷 갖춰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차량 관리 용품들 보관하시면은 조금 깔끔하게 트렁크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손잡이를 위에 걸면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아래쪽에서 작업 같은 거 물건 넣었다 뺐다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각대는 안쪽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버튼 누르시면은 트렁크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편이죠. 스마트 키의 형상이나 기본 기능은 옵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반 G80 모델하고 같습니다. 원격 시동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동 트렁크도 리모컨에서 조절이 가능하죠. 그립 좋고 손에 딱 잡았을 때 약간의 무게감도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스포츠 패키지만의 특별함을 뒤쪽에 조금 더 표시를 했거나 아니면 이런 키 같은데 마무리에 표시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도어 손잡이 부분에 스마트키 버튼은 앞쪽에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유리 몰딩하고 같은 형태의 크롬 장식이 덧대주고 있는데 약간 다크 크롬이라서 조금 더 차분한 맛이 있습니다. 실내 기본 디자인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올 오토 타입의 윈도우 컨트롤 그리고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요. 옵션으로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갖춰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지금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장거리 여행에 굉장히 편안하죠. 시트의 안장 길이 조절까지 가능하고 마사지 기능도 제법 괜찮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등받이의 날개 부분이 조임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연동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 헤드레스트는 모양이나 이 쿠션감 같은 것들 아주 편안하게 잘 지지를 해주죠. V 패턴으로 가죽이 마무리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페달은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앞쪽 크레스트 그릴에서 봤던 다이아몬드 패턴이 고스란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포티하네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움직이고요. 내방향 지원을 해줍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쪽에 운전석 무릎 위쪽에 버튼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치하고 있네요.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스티어링 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가 3스포크 타입이면서 조금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에어백 부분에 가죽으로 마무리 좋습니다.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는 반 펀칭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립 같은 거 조금 더 유리하게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3.5 V6T GDI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도 그렇게 거친 느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클러스터는 디지털 타입인데 워낙에 뭐 잘 해주고 있던 부분이기도 하죠. 굉장히 그래픽이 또렷하고 다양한 기능들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인터페이스가 아닐까 싶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조금 그래픽도 재미있게 바뀌는데 모드는 총 4가지네요.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인치가 넘는 와이드 고해상도 타입의 AV에는 누구라도 만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비게이션은 워낙에 잘해주고 있었고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후방 카메라의 화질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양쪽에서 상당히 민감도 좋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스포츠 플러스가 추가가 됐잖아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 스포츠 플러스가 추가가 되는데 그 안쪽에 들어와 보면 브레이크 모드라는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또 가보면 컴포트로 할 건지 스포츠로 할 건지 이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스포츠로 해놓은 상태에서 도심에서 주행을 하시면은 이 모노블록 4피스톤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담력을 가져오면서 즉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좀 꽂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컴포트로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보고요. 차량등 스위치는 삼각형으로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요. 공조장치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면서도 화면 터치가 되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쓰실 수가 있죠.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다이얼이 또 같이 혼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쓰기 좋은 것 같아요. 화면에서 모니터링 되죠. 터치되죠. 그다음에 푸시 타입 버튼도 있고 다이얼로 이렇게 온도 같은 거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어서 사용할 때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커버링이 가능한 아랫부분에는 열어보시면 NFC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해주고 있고요. USB-A 타입으로 충전하고 입력 단자 갖춰주고 있습니다. AVM 컨트롤은 사용해보시면 상당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다이얼의 느낌이나 푸시 타입 버튼 같은 것들의 마무리, 그리고 볼륨 컨트롤을 위쪽에서 이렇게 굴리는 방식인데 잘 보시면 이런 끝에 패턴 같은 것들 참 독특하면서도 보기에도 좋고 사용해보면 촉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지금 다이얼 방식인데요. 아래에서 뒤까지 한 번에 이동을 할 수 있어서 편리했고요. P는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 아파트 주차가 좀 안 좋은 아파트, 옛날 아파트에 주차를 하시면 차를 좀 밀고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 중립으로 할 때는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오토홀드는 바로 옆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하고 오픈 타입으로 2개 마련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랑 카메라 그리고 파킹 센서 온오프 기능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도 안쪽에 공간 크기 자체도 나쁘지 않고 안쪽에 카펫 같은 재질로 마무리 꼼꼼하게 잘해주고 있고요. 천정은 스웨이드 재질로 고급스럽게 꾸며주고 있고 선바이저 안쪽에 거울은 위쪽에 이 거울 커버랑 위쪽에 조명이 하나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LED고요. 맵등도 조금 화려하게 생겼는데 기능적으로도 아쉬움은 없습니다. 터치 타입으로 이렇게 LED 조명 들어오고 있고 썬루프가 안쪽에서 보니까 굉장히 짙게 틴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순정으로 완전히 시꺼먼데 이런 거는 대응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감은 가져가면서 안쪽에서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요즘에 잘해주고 있네요. 이 안에 커튼은 가운데로 이렇게 앞쪽에서 뒤쪽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운데가 이렇게 열리는 방식으로 채택을 해줬습니다. 이 앞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고요. 암레스트는 양문형으로 개방이 되고 안쪽에 보시면 LED로 조명 갖춰놨고 그 위에 빌트인 캠에 관련된 기능 USB-A 타입으로 단자 하나 마련해 뒀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되어 있고요. 이 앞쪽으로도 공간이 조금 있어서 지금 보시는 공간 말고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입니다. 일단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인데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살짝 남습니다. 하지만 측면에 이렇게 수동으로 선쉐이드 같은 거 갖춰준 거는 분명히 잘 대응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뒷좌석 공간은 시트의 형상이나 이 뒷좌석 발 공간은 나쁘지 않은데 가운데 턱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2분이 앉으시면 편하고 3분이 앉으시면 가운데 앉으신 분은 조금 불편하게 가실 수가 있고요. 시트의 쿠션감이나 재질 그리고 이 뒷좌석 등받이의 각도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준수하고요.
약간 이 쿠페형 디자인이잖아요. C필러가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도 헤드룸은 나름 또 확보 잘해주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가죽의 재질이나 쿠션감도 좋은 편에 속했고요. 도어 쪽에 보통 보면은 열선 스위치가 현대자동차 이쪽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네시스에서는 그렇지 않고 도어락 언락 기능하고 윈도우 컨트롤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암레스트를 내려보면은 기능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보면 옵션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좌우측에 모니터 온오프 하실 수도 있고 웬만한 인포테인먼트는 여기서 다 컨트롤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열선하고 통풍 스위치는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요. 전동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뒷좌석 시트도 앞뒤로 이동이 가능하고 등받이랑 연동이 돼서 각도 조절은 별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요. 뒤에 열어보면 여기에도 공간이 조금 있는 편이고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전용 모니터 크기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해상도가 요만하면 딱 좋거든요. 각도 조절 조금 가능하고 해상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기능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공조장치라든가 지도, 골프, 부동산에 관한 정보도 보실 수 있고 라디오 컨트롤하고 DMB까지 가능하네요. 비디오도 되고요. 날씨 정보도 보실 수가 있고 카메라, 차량의 카메라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생각보다 뒤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조정이 가능하네요. 이쪽에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 매뉴얼도 시간 나실 때 뒤에 앉아서 읽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스크린 스위치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릴렉스 컴포트 시트 기능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에어벤트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바람의 색이라든가 포지션 그리고 온도 조절 각각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네시스 G80은 3존 컨트롤이 가능하죠.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은 좌우가 분리가 안 되고 통으로 조절이 됩니다. 블랙 컬러에 레드 포인트가 있는 조합이면은 확실히 좀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나는데요. 일반적인 컬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한 스포츠 패키지 전용 핸들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네시스 G80 스포츠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후륜 조향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했을 때의 얘기죠. 후륜 조향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승차감하고 코너링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시속 60km 이하에서는 역방향, 스티어링이 오른쪽이면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보고 있으면 뒷바퀴는 반대쪽으로 왼쪽을 보고 있게 되고요. 60km 이상이나 고속주행에서는 스티어링하고 같은 방향, 오른쪽으로 꺾이면 같이 오른쪽, 왼쪽으로 꺾이면 같이 왼쪽 이렇게 작동하는 방식인데 처음에는 조금 약간 이상했어요. 왜냐면 뒤에가 무슨 이 뱀이 흔들리는 것 같은 약간 뒤가 이렇게 좀 흐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보통 뒤는 가만히 있고 앞에서 조향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부지게 따라온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세팅이 잘 돼 있는 차들을 타면. 근데 이 친구는 뒤가 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좌우가 60km 이하에서는, 그다음 60km 이상에서는 같이 이렇게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일 거예요. 아마 이 후륜 RWS라고 하던가요. 후륜 조향이 들어간 거는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최초고 국내에서 최초인데 사실상 이 기술이 뭐 전혀 없던 기술이 나왔던 게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에 한 20-30년 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포르쉐에서도 한번 있었던 것 같고 BMW도 있었고 아우디에서도 시도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아마 기억할지 모르실 것 같은데 조향까지는 아니에요. 조향까지는 아닌데 대중적인 세단, 중형 세단 NF 소나타 때 이 얼라이먼트를 조금 다르게 가변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줘서 슬라롬이라든가 급격하게 코너링 가져가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돌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제대로 된 후륜 조향 시스템을 갖춰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턴을 해보면 확실히 이 차선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데 보통 여기가 한번 약간 잘못 돌면 후진을 해야 되는데 후진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돌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3차선 도로에서 2차선 정도면은 충분히 유턴이 됩니다. 뒤쪽에 조향이 되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60km 이하에서는 역방향, 그러니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뒤에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꺾이게 돼 있고 60km 이상에서는 순방향, 핸들이 이쪽으로 꺾이면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도심에서 주행할 때 이 주차 같은 거 빠져나올 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유턴할 때가 가장
가장 도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후진을 해야 되는데 차선은 안 먹는데 이 앞에 주차된 차 때문에 후진을 좀 하긴 합니다. 어쨌든 제한된 공간에서 차량을 턴할 때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를 전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승차감에도 약간 영향을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유턴할 때 도움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고속에서 커브를 딱 돌아보면은 일단 이 친구 자체가 밸런스 좋거든요. 후륜 베이스 기반의 4륜을 쓰고 있는데 밸런스가 좋은 편인데 4륜까지 제 역할을 해줘서 그립을 앞뒤가 이제 딱 잡아서 가면서도 조향까지 가변이죠. 속도에 따라서 가변으로 움직여주니까는 정말 이 뉴트럴이라는 표현, 굉장히 중립적인 형태로 코너를 딱딱딱 돌아 나가서 그런 부분에서는 재미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과연 그 3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600만원 이상을 들여가면서 스포츠 패키지나 다이나믹 패키지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정도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주관적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워트레인이 이 전 세대에서는 파워트레인 자체가 3.3 터보 굉장히 좀 힘있는 친구가 나와줘서 상당히 좀 재미있게 즐기셨던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미 3.5 터보가 있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로직이나 컴포트하고 스포츠 세팅이 가능하니까요. 로직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미션의 세팅 같은 것들이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 그게 작은 부분이지만 저는 좀 기존에 좀 가려웠던 부분들을 제대로 좀 긁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패키지가 가치가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 정도 돈을 투자하고선 선택을 할 가치가 있다. 다만 이제 실내외 리뷰 때도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포인트들, 조금 더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파워트레인 자체가 마력수라도 100이랑이 같다고 그래도 마력이나 토크가 좀 달라서 연비를 조금 낮추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을 할 가치가 있는 차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가 조금 되는 게, 예를 들면 3.5 터보에서는 300만원인가요? 300만원인가 드리면 스포츠 패키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2.5 터보에서는 430만원인가요? 그래서 2.5 터보, 그다음에 디젤 2.2, 가솔린 3.5 터보 각각 다릅니다. 왜냐면 3.5 터보 모델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것들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 구성이 조금 다르니까 본인이 파워트레인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변한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렉시콘이 채택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면은요, 이 정도면은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오디오에 비해서 확실히 좋은 음질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막귀인 사람이 들어도 고음대의 어떤 찰랑찰랑하는 느낌들, 그 다음에 중음, 저음도 또렷하게 각각 제 몫을 다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풍부하면서도 이 밸런스가 참 잘 맞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이거는 옵션으로 꼭 넣어야 되겠는데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확실히 이 야간에 들어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집중도 있게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주행하고 있는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 도로인데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마찰음 같은 것들, 사실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 타이어가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비교적 대응 잘 해주고 있고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도 대응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130, 140, 150 이상 올라가더라도 100km대의 그 소음 진동 수준, 특히 이 풍절음 같은 경우는 150km 이상 올라갈 때까지도 꽤나 잘 버텨줍니다. 물론 이제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급격하게 커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일정 속도
정도 이상까지는 비교적 정숙한 실내 잘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 와중에 이 야간의 헤드램프 IFS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게 보면 지금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작동을 합니다. 이 소리도 상당히 경쾌하게 잘 반응을 해주고 있고, 미션 반응이 뒤에서 이렇게 툭툭 치는 듯한 느낌을 전달을 해줘서 요 스포츠 패키지 선택을 했을 때 요 모드가 추가되거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추가가 되는데 제법 재미가 있습니다. 보통 더 좀 거친 느낌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그리고 G80이라는 컨셉을 좀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N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친구들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못 만든 게 아니고 안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좀 구분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G80 세단에서 원하는 스포츠성은 이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좀 자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와서 밟아보더라도 이 나가는 느낌 같은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뒤쪽에 배기는 상대적으로 약간 좀 밋밋한 편입니다.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이죠. 본격적인 스포츠 또는 N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밋밋한 감이 있고, 서스펜션은 프리뷰 전자재의 서스펜션은 굉장히 하드하게 반응을 해줘서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고요. 푸른 조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한계치까지 잡아 돌려봐도 사뭇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통화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한 세팅, 하드한 세팅, 컴포트한 세팅하고 스포츠 세팅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포피스턴 모노블럭이 앞쪽에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순정에서 이 정도면 저는 차고 넘친다고 감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꽂히는 듯한 느낌? 예전에 그 차 잘 모를 때 그냥 좋은 돈 막 이렇게 들여가지고 밸런스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브레이크 튜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봤을 때 그 처음 받았던 약간 어색하면서 확 꽂히는 똑같은 차인데 브레이크의 성능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느낌 비슷한데, 거기에 이 친구는 안정감도 상당 수준 올라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개죠. 커스텀,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자세조 장치도 꺼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 주변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DA2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상당히 안정감 있고 완성도도 높고요.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향 지시 등 조작만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선일 때는 안 되고요. 이 점선일 때만 가능한데요. 지금 한번 해보면 파란불이 들어왔고 가능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스티어링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차가 정확하게 한 차선 딱 옮겨주고 바로 딱 이렇게 잡아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게 조금 더 진화가 되면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 같기는 한데, 그때를 대비하는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속과 감속도 상당히 유연하게 잘 반응을 해주고 있고, 분명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중간에 이렇게 파고드는 차들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딱 끼어드는 그런 차들이 있을 때 이거를 브레이크를 밟아서 끊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믿고 가야 되나 막 약간 망설여질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제어가 한층 좀 세련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괜찮은데요. 출력은 380마력에 토크가 54kgm/M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의 크기라든가 무게를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한 400마력에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좀 건드려줘야죠. 왜냐하면 스포츠 패키지니까. 다이나믹 패키지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400마력 정도의 토크는 56, 57 정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 정도 딱 맞춰줬으면은 요거 참 괜찮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처럼 이거 진짜 가치가 있냐, 제가 그 정도 투자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그런 분들의 이 고민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00마력이면은 정말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공인연비는 8.3km고요 고속도로에서가 10km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80에서 100 정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정속주행 하셨을 때는 최대 12.8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타요 공기압이 지금 38에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짧은 구간에서는 뭐 14km 정도까지도 연비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짧은 구간이라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통 이 연비 말씀드릴 때는 최소한 50km, 50km 정도 같은 조건에서 꾸준하게 주행을 했을 때의 결과물이니까 그런 점들도 감안해서 차량 선택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G80하고 차이점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외관에 보시면 차이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정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HUD도 활용도 높고요. 클러스터의 시인성이나 시트의 착자감, 그리고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골반 스트레칭부터 전신 스트레칭까지 가능한데 이것도 제법 이 마사지 기능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장거리 주행하시면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좀 편안하고요. 엉덩이나 등받이 모두 아주 잘 받쳐주고 몸을 잘 잡아주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에르고 모션 시트가 같이 반응을 해주는데 옆에 이 등받이 날개 부분을 같이 좀 조여줬다가 풀어줬다가 하는 그런 재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A필러 자체가 조금 얇게 안쪽에서 봤을 때 바깥쪽에서는 두툼하거든요. 근데 안쪽에서는 조금 얇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시야를 해치지 않고요. 아웃사이드 미러가 이 도어 쪽에 플래그 타입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봤을 때도 좀 세련된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여기 조그맣게 창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느낀 어떤 개방감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배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스펜션 자체가 기본적인 세팅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믿음직하다는 얘기죠. 신뢰감이 간다는 얘기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 전자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 민감도나 이 여러가지 상황에서 운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폭이, 차량이 서스펜션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만족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일반 G80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에서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 선택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코너링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뉴트럴에 가까운데요. 이게 이거를 제가 뱀 같다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뒤가 흘릴 것 같은데 안 흘러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 스티어링의 앞뒤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때 보면은 약간 이렇게 뒤가 흥하고 이렇게 풀리나 이런 느낌이 들다가도 극단치까지 몰아붙여 보면은 훨씬 더 잘 버텨주고 이 돌아나가는 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심에서 주행을 하실 때 기존에 이 정도면은 한 번 더 후진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서 쏙쏙 빠져나가니까요. 그리고 이 정도면 뒤가 닿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각이 많이 꺾여서 이렇게 훅 먹고 들어가,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훅 먹고 들어가니까 적응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V6 3.5T GDI 엔진은 뭐 제가 워낙 좋아하는 엔진 중에 하나고요. 엔진 자체의 어떤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저는 그렇게 불만사항은 없고요. 회전 질감이 굉장히 좋은 엔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붙어가지고 조금 더 이 부스트업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엔진의 회전 질감도 저는 나쁘지 않고요. 배기는 고급 세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는 조금 인위적인 소리를 내주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용하면서 이 중정으로 살짝 깔리는 듯한 제네시스 순정 배기음과 어우러지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궁합이. 시속 100km는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500rpm, 1550rpm 이 정도에서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연비하고 소음 진동 측면에서 도움을 분명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9단 미션이나 10단 미션도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긴 하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8단 미션 세팅 나쁘지 않고요. 내비게이션이나 이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여러가지 전자장비들이나 실내 편의 장비들은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제네시스의 분명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링 기능도 있고 블라인드 스팟은 아웃사이드 미러 쪽 이 거울 끝부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편하기도 편하지만 안전에도 확실하게 좀 도움을 받고 있고요. 도심에서 운행을 하더라도 가속 페달 굉장히 가볍습니다. 스포츠 모델이라서 뭔가 좀 요 전 버전의 G80에서는 파워트레인이 상당히 좀 개선돼서 나왔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일반 G80하고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총 3가지죠. 디젤, 가솔린 2.5 터보, 3.5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3.5 터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파워트레인 자체가 그렇게 힘이 없는 편은 아니죠. 여유가 있고 힘있게 타실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스포츠 패키지, 스포츠가 이렇게 붙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기대치가 조금 높아져가지고 아마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일반 모델하고 차별화가 있냐 없냐라고 없어요. 예, 나가는 거는 없는데, 그래도 워낙 기본기가 있는 친구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회해보면 뒤쪽이 되게 좀 특이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적응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슬라롬 같은 거 이렇게 공도에서나 주차장 같은 데서 이렇게 해보면, 공원 주차장이나 차 없는데요. 예, 공도가 아니고요. 그런 데서 한번 해보면 마치 이 뱀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처음에 딱 타면은 뒤가 이렇게 막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이질감 같은 것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인연비는 8.3km를 기록을 하고 있고, 도심에서가 7km대 초반인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은 6.5에서 7.1 정도, 6km 중반에서 7km 조금 넘는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지금 37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공기압 조절 조금 더 하시고, 외부 온도가 좀 바뀌면은,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면은 연비는 변화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 시승 차량이 제가 40km 정도 주행을 한 거를 거의 신차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길들이기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외부 온도는 27도에서 32도 사이, 그 정도 기온에서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 선택을 하시면은, 물론 이제 다이나믹 패키지까지 가셔야 되긴 합니다만은, 브레이크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스포츠로 가져갈 거냐, 컴포트로 가져갈 거냐, 브레이크 세팅도 조정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운전자의 만족도를 확실히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전면에 이 보강된 브레이크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이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이 브레이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이 변속기 로직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2단에서 4단 요 사이가 특히 좀 많이 그런 것들이 느껴졌고요. 고RPM을 쫙 가지고 올라가면서 잘 버텨주고, 오르고 내리고 할 때, 특히 이제 단이 넘어갈 때 조금 더 신경질적인 반응, 뒤에서 막 후려패는 이런 반응까지는 아니지만은 기존의 스포츠 모드랑은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관적인 느낌이기는 한데요. 일단 스티어링의 반응도 확실하게, 스티어링의 반응은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고, 미션의 반응,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이 담력 같은 것들도 기존에 제가 느꼈던, 제네시스에서 느꼈던 그 스포츠 모드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요거는 데이터 값을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승하면서 제 느낌으로 오는 그런 것들만 전달을 좀 드려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G80 스포츠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